자, 김누리 교수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에 마무리하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시작을 해봅시다. 음, 선생님의 서평 소개를 앞서서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 김누리 교수의 여러 책들, 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인가, 우리는 불행할 권리가 없습니다인가, 아무튼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런 책들 말고도 전에 이제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의 강의라든지 또 지금 이거는 KBS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찾은 자료들인데 지금 보면 쌤과 함께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강의가 떠. 그래서 혹시 우리 경제교훈 야만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못 읽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읽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 다큐멘터리라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김누리 교수의 어떤 강의 중에 현재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몇 가지 도표나 자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이 책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뭐 상황이니까 아마 대선을 앞두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코로나 전후로 해서인가 이쯤 되겠지. 2022년이니까. 지금 OECD, 우리가 통상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OECD의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어, 대체로 한 10분 정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장장 뭐 10몇 년째 항상 자살률 1위의 나라야. OECD 평균이 10명 내외인데 우리는 그 두 배가 벌써 넘고 있지. 음. 김누리 교수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극단적 선택인 것만 아니라 이것이 절망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책에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절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 우리 동양 고전에 의하면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최악의 인생의 끝인데 그거보다 못한 삶이 있다고. 핍생, 핍박당하는 생. 일종의 그런 거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나 내가 오늘의 삶, 오늘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이게 세계의 이 정상적인 수치로부터 확 튀는 아주 이례적인 OECD 평균으로부터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 이 경쟁이 심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어, 우리는 뭐 사실은 이 자살뿐만 아니라 초저출산의 시대지, 사회지. 그러니까 통상 조폭 영화에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다. 왜? 조폭의 삶에는 이런 희망이나 미래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광장이라고 하는 정말 느와르 막 진짜 조폭들이 막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역시 거기에도 뭐 연애니 아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서로 죽고 죽이는 내용이더라고요. 어, 이 초저출산하고
이 절망사라고 불리는 이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지. 아예 그냥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숫자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김누리 교수는 이러한 상태가 그 원인이 불평등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상위 10% 부자의 부가 하위 50%의 부를 전체를 합치면 상위 10%의 부가 하위 50% 인구의 절반의 부를 모두 합친 것에 자그마치 52배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김누리 교수의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역사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시절이 프랑스 혁명 시기. 프랑스 혁명 시기에 레미제라블, 우리 통상 장발장 나오는 장발장의 시대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빈부격차,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서 절망의 시기였는데 이 절망의 시기의 빈부격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빈부격차가 큰 것이 바로 우리나라고 그게 지금 뭐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 레미제라블의 시대에는 그런 레 미저러블 이렇게 불쌍하고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회가 뒤집혔지 혁명 이대로는 그냥 못 살겠다 죽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한 시대인데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느냐? 바로 능력주의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마이클 샌델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 평등 대신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라는 거지. 이 정도로 불평등한 사회였다면 평등의 문제. 왜 누구는 이렇게 말도 못하게 가난하고 힘들게 비참한 삶으로 자신의 생을 더 이상 유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극단적인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부를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이 불평등한 사회를 강화시키는데 현황이 돼 있느냐, 한국 사회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있음에도 왜 우리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커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는 불평등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바로 평등이라는 것과 공정이라는 것이 뒤바뀌어 있다고, 전치되어 있다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네가 노력해가지고 그러면 너 부자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더 노력해. 더 노력해서 너도 서울대 가. 너도 부자 돼. 너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게 능력을 키우고 너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너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가난하고 힘들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 능력이 부족하고 네 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생각, 체계, 이데올로기라는 거지. 이 능력주의가. 그러면 과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냐? 그 대충만 생각해도 그렇게 올바라 보이진 않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발로 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신발 신고 뛰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간다면 이게 공정한 대결이다.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있어서 능력을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 사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 경쟁을 통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잘 사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DNA나 유전적 요소가 재능적 요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재능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교육과 입시제도의 이 어떤 정보라든지 이뭐 건강의 상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체로 지금 얘기하는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든지 건강의 상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저 운으로 주어진 것,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마치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심지어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취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데 수능 시험 본 거, 20살 되기 전에 시험 본 한 번의 시험이 그 어떤 사람의 전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리고 평등하지는 더더욱 않은 이런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김누리 교수의 생각인 거지. 어, 뭐 22년 자료인데요. 상위 10%가 전체 사회부의 거의 60%를 다 가지고 있고, 뭐 평균으로 나누면 한 12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하위 50%,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전체 100%의 부중에 한 5.6%를 가지고 있고, 1인당으로 나누면 2천만 원 조금 넘는 숫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김누리 교수의 얼굴이 보이고요. 자, 요 자료도 우리가 읽은 이 책에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나 서울대, 고대, 연대, 뭐 15개 대학교, 우리 통상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 정도가 15개 대학 정도로 얘기하지 이화여대, 순명여대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요 대학의 학생 중에 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은 뭐냐면 중위값이라는 건데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50번째 사람의 소득이야.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가난하고 부자인 순서로 쭉 세운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체 100명이라고 치면 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진짜 중간 정도 번 사람이지 그 사람보다 50%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가구니까 고소득층이지. 돈 많은 사람들. 그 비율이 서울대는 62%고 서윤고 이렇게 합쳐서는 56%고 15개 대학은 51%인데 그냥 4년제 대학 정도면 40%. 그러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높은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다는 거죠. 조선시대 허균이라고 하는 홍길동전 쓴 허균의 유재론이라는 비판적 논문이 있는데 재능을 유실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재능을 버려버린다.
허균의 시대에 허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혹은 적자와 서자 중에 하늘이 부자에게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혹은 양반들에게만 재능을 주었을 리 없는데 이놈의 조선 사회에는 양반들 중에도 소수 본부인의 자식인 적자에게만 벼슬 기회를 주고 공무원이 될 기회를 줘서 나라에서 쓰임받을 기회를 줘서 대부분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실시켜 버린다고. 그러면서 한탄한 책이 허균의 유재론이야. 재능을 버려버린다고. 근데 그 같은 얘기를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그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서울대 연구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업인들 혹은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 리더인 사람들이 다 서울대 연구대나 주요 대학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런 비율은 안 나왔는데 점점점 고소득 자녀가 아니면 서울대 연구대 가기 힘들고 그렇다면 이 서울대 연구대 주요 대학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노력으로 저기에 갔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 비율로 하면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서도 강남 3구의 서초, 대치 뭐 이런 지역의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주요 대학들에 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소득으로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 비율, 자녀 비율이 62.6이니까 10명 중에 6명은 부잣집 애인 거지.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상위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생활보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는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이 재주를 낼 때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재주들이 재능들이 펼쳐질 텐데 그지? 그런데 그 많은 가난한 집에 재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게 과연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재능을 쓰고 있느냐. 합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런 방식은 뭔가 잘못된 방식이지. 더군다나 어, 선생님 때도 입시 지옥이었는데 너희 때도 마찬가지 입시 지옥이 끝나지 않고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잖아, 지금.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인 너희들도 지금 좋은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고 지금 선생님도 너희들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서울대 연구대를 들여보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의 81%가 학창 시절은 전쟁터였다라고 답변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울한 얘기지요. 그런데 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이 진짜 고등학생 시절은 전쟁터였어라고 하는 게 한국은 81%인데 중국도 입시 제도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경쟁이거든요, 여기도. 이 중국 수능 장면, 수능 보는 장면 같은 거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거대한 광장에 야외에서 막 시험 보고 이러잖아요. 얘네도 뭐 청와대나 아니면은 북경대 가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싸우지. 그럼에도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지금 이 책에서도 그러지만 우리의 이런 그 입시 지옥, 학력주의, 뭐, 뭐 이렇게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인 어떤 참여나 사회적 발언권을 얻기 어려운 리더가 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과 미국의 잔재인데
얘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지. 우리는 뭐 열심히 하니까 뭐든 한. 김누리 교수가 지금 이렇게 아, 헐 이러고 있는 표정이 보이네. 음. 어, 그래서 김누리 교수 그 우리 총 5부 중에 앞쪽에서는 대체로 어,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허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내용이 있고 뒤쪽에 3부, 4부로 가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가 바뀌기 전에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바꾸자. 그리고 대학 학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국립대를 다 통폐합해서 어느 대학이든지 서울대를 나오든지 충남대를 나오든지 제주대를 나오든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뭐 전남대 등등의 10개 이상의 전국 그 지역 거점에 주요 거점에 있는 국립대를 다 통폐합해서 내가 1학기는 서울 캠퍼스, 국립대 서울 캠퍼스에서 들으면 뭐 2학기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 캠퍼스에 부산 캠퍼스에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졸업장은 걔가 서울대를 나왔든 서울 캠퍼스에서 나왔든 부산 캠퍼스에서 나왔든 국립대 도장을 찍어주자.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 뭐 사람들은 그런 주장들을 하면 그럼 서울대가 약화되고 연대고대가 훨씬 더 사립인 연대고대가 강화되겠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되는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랜 세월 서울대 출신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뭐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 그래서 서울대 정도로 지방에 있는 그 주요 거점 대학들 있잖아. 우리 이건 여기에는 이제 충남대 대전에 있는 충남대가 있지. 그 내포에 아마 충남대 무슨 뭐 모빌리티 캠퍼스인가 연구소인가가 들어온다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학들의 수준을 지원 수준을 파격적으로 높여서 어, 꼭 서울대 가지 않아도 지방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저 14개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다 서울로 모여들고 있어서 지방이 소멸하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해체하는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살아도 지방에 살아도 어, 어떤 어, 사회 진출의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사회 진출할 때까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잘 진행될지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하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무상교육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독일 같은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독일은 당연히 등록금이 없는 것뿐더러 장학금으로 학생이기만 하면 알바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그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장학금까지 생활비까지 준다라고 하면서 독일이 전쟁 끝나고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채택한 이 정책을 지금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데 못할 정도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을 김누리 교수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대학의 그 어떤 공적 자금을 더 집어넣어서 국가가 대학들 아무리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통제하에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그냥 맡기면 이 자유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야수로 변해서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입마개를 하듯이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야. 선생님도 사교육의 최첨단에 서서 이렇게 너희들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은 아마 지난 뭐 십몇 년간, 거의 근 20년간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 일을 계속 할 건데, 어, 이 선생님 사교육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좀 마음의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공부를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야. 음, 그리고 어, 공교육이 뭔가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어, 이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교육의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그게 더 살기 좋은 사회는 맞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또. 이게 이 개인과 이 사회에 대한 생각이 충돌하는데 어, 이 선생님도 이렇게 학원의 원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는 학부모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건 학원에서 돈 벌어서 애들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이제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어 선생님도 선생님 아이들이 너희 나이 또래가 됐으니까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생각한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79페이지에 선생님은 이 책에서 가장 좀 이번 독서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 사상이나 이념으로 번역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어떤 가치들 있잖아. 우리는 자유, 그 다음에 민주, 뭐 이런 것들을 평등, 뭐 공정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동시에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음,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역적놈이잖아. 그지? 왜 조선시대는 왕정이라는 이데올로기, 유학, 유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그 전 시대는 불교적 세계관, 불교라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을 통상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지.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을 국가가 더 강하게 더 시장에 개입해서 평등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데올로기. 우리는 남한은 그렇지 않고 자유시장에 맡기자. 국가가 시장에 개인들 간에 거래하고 개인이 부를 자기 맘대로 향유하고 부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얻든 말든 국가는 좀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자유시장주의.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가 서로 충돌해서 우리가 맞아라고 싸웠던 전쟁이 6.25 전쟁이고 지금 우리가 뭐 좌판이 우판이 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에 대한 어떤 한 꼭지의 해설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발췌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데올로기 관련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영감을 주는 책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를 지낸 캐리 이글턴의 이데올로기 개론이라는 책이래. 이 책에서 이글턴은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연화라고 한대.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마치 자연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이 자연화, 내추럴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데올로기는 자연의 이치인 양 초시간적, 시간을 초월한 것인 양, 초역사적, 뭐 역사 일반의 모두가 그런 것인 양, 세계의 원리인 양 나타나는 것이지요. 경쟁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해야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경쟁이 없으면 모두가 다 게을러지고 경쟁이 없으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해서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뭐라?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지. 그냥 사상 체계라는 거지.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우리는.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우리한테 뼛속까지 스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연화. 원래 인간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데올로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 세상을 봐봐봐. 안 그런 게 어딨어. 경쟁 속에서 다 도태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세계 정글이야. 뭐 이렇게. 이런 관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상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다윈주의. 이게 뭘로 갑니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적으로 흑인이라든지 장애인들에 가해진 이렇게 불임 시술이라든지 왜? 더 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흑인, 유대인, 특정 어떤 그 열등한 것들을 이 유전자 안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유전자에 계속해서 확산되지 못하게 잡종들을 빼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당연히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더군다나 어떤 특정한 순종으로 인간을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류가 살아온 지금 멸종하지 않고 버텨온 어떤 그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잖아. 다양성을 축소시켜서. 그런 자연 상태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약한 놈은 강한 놈이 먹어도 된다. 자연도태, 약자는 사라진다.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주장을 자연 형태의 원형으로 치환하려는 이런 자연화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스스로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그냥 정신적 관념 체계고 상상의 산물인데 그게 마치 자연의 보편적 원리고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자연화 전략을 깨트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래. 어떤 사상이 이데올로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일은 간단하대. 뭐야? 역사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을 뭐래? 역사화. 아이고, T자가 빠졌네요. 히스토리겠지? 히스토라이즈겠지? 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연 상태냐? 아니지. 그것 말고도 물론 경쟁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경쟁만 있지는 않았잖아. 우리는 협력하기도 하지. 공생하기도 하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네안데르탈의 뇌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안데르탈보다 육체적인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의 유전자는 거의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그 대부분의 유전자를 차지하는 이유는 뭐야? 협력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마치 모든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제거하고라도 혼자라도 살아남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인류는 지금의 상태가 되지 못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역사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중세 시대에는 이 과도한 경쟁이라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은 당연하고 자연 상태의 본질이 경쟁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자연을 빙자한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 것을 빙자한 일종의 그냥 그 생각 체계다, 이데올로기다. 선생님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이제 그 익숙하게 알아간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야. 왜? 선생님도 이제 언어를 전공하고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우리의 세계관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사고를 할 때 언어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 언어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성, 편향된 어떤 사상성을 극복하기 되게 어렵거든.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의 유연화 이런 얘기 했잖아.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의 경직화의 반대말인데 뭐든 유연하면 좋고 경직되면 좋지 않은 거잖아. 근데 노동의 유연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쉬운 해고. 노동자들을 쉽게 뽑았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노동의 유연화라고 부르고 그것의 반대가 노동이 경직화되어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잘리지 못하게 여러 정부의 제도들이 갖춰져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령들이 있는 것을 경직화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지? 이렇게 이런 식의 말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야. 남성 중심 사회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남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명 남고는 없는데 양명 여고는 있지. 왜? 양명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인데 그냥 남자 고등학교야. 근데 여자 고등학교일 땐 그 앞에 꼭 여자를 붙이잖아. 이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남자고 여자가 공부한다는 건 특이한 시대의 산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산물이 아직까지도 팽배한 거죠, 우리 사회에. 언어가 남아가지고. 물론 이런 것들을 이거 모든 말에 이렇게 다 불편하게 프로 불편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언어 속에 내재된 이런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우리가 딴 생각을 못 하게 만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인 과학을 공부하는 것, 합리적인 과학을 공부하는 것과 또 과거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런 삶도 가능하고 저런 삶도 가능하고 예전엔 어떻게도 살았다는 것을 다양한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지. 우리가 그냥 세상이 사르란 대로 살려고 하면 수능에서 잘 살려고 하면 그냥 이런 것들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그냥 남이 주입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생각에 마치 종속돼서 세뇌돼서 노예처럼 살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의 의미라든지 사회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내 삶이 가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게 사실은 뭐 이 교육의 목표이고 그런 것이지. 단지 진짜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만을 막 열심히 파가지고 그 위에 자리에 올라서 마치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올라간 것, 내 힘만으로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고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전쟁에서 나한테 패배한 니네들이니 내가 이 나머지 전리품들 니네 것들 다 뺏는 것, 내가 다 갖는 것, 이건 정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 지도층들, 너희는 경쟁에 졌으니 그냥 이렇게 도태돼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회 지도층들. 이런 문제들의 근간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들이 만드는 언어, 그들이 만드는 사회 제도, 그들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전 세계 아까 자료 같은 거 보면 자살률이나 혹은 저출산율이 딴 나라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경악할 정도의 수치인데 우린 당연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갖추려면 이런 공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장미와 가시라는 시의 한 구절을 선생님이 따왔는데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 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가시는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장미는 그 끝에 찾아오는 아름답게 피는 삶의 행복 같은 것이라면 성취 같은 것이라면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와 가시인가. 선생님이 이 시가 떠오른 이유는 세계는 김누리 교수가 바라보는 관점의 세계도 있고 반대로 시장주의 혹은 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인류가 여태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발전한 것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런 주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그런 것들이 또한 역사 속에서 사실이잖아요.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까지 전 인류가 한 10만 년 정도 살았나? 그 중에 경제적 성취의 발전 정도가 물질 문명의 발전이 한 5배 정도 됐대. 그러니까 한 가마 정도 생산하던 사람이 이제 수만 년 동안 한 10가마 생산하게 됐고 뭐 5배니까 뭐 5가마 생산하는 정도. 그런데 이 짧은 자본주의 한 뭐 200년, 300년 안에 500배 정도 신문제를 없애고 누구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은 바로 네가 다 가져라. 다 가져도 좋다. 이 규칙만 바꿨더니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온갖 환경을 파괴시키든 자기를 파괴시키든 뭐이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든 노예화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어마어마한 과학기술과 물질적 풍요를 얻어낸 거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야. 아, 경쟁은 좋은 거구나, 역시.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한국전쟁 치렀을 때 세계 160개국 중에 160위 하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처럼 서울대 중심의 그 학력주의로 우골탑, 자식들 하나 대학 보내려면 소 한 마리씩 팔아가지고 소뼈로 세운 탑이 우골탑이다. 대학 들어가는 탑이 그렇다라고 해서 집안 뿌리가 뽑히게 어떤 애를 경쟁시켜가지고 서울대 보내서 경쟁하고 경쟁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지. 마치 가시 장미냐, 장미 가시냐, 가시의 장미냐, 가시의 장미냐, 장미의 가시냐, 가시와 장미냐, 알 수 없지. 왜? 세계의 양면성과 그 혼재성 뒤섞여 있단 말이야, 사실. 어느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마치 대롱으로 하늘 보는 이관규천이라고 합니다. 대롱으로 하늘 보는 작은 관점에서 이 관 안에 빨대 안의 세계가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한 인간의 성패,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결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한 선택에서 찾을 것인지 이게 뭐야? 지금 김누리 교수 같은 대체로 좌파 계열의 지식인들과 그 관점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힘든 가난한 처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모순이다. 우리 사회 구조가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방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니면 아니야. 그 사람도 노력 안 해서 저래. 저 사람들 열심히 공부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때 저 사람 놀았잖아. 그래서 대학 못 간 거잖아. 이렇게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서 차질지를 두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싸우겠지만 이게 좌냐 우냐 1번 당이냐 2번 당이냐 이런 거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중에 단순한 하나의 관점으로만 좌나 우나 어떤 판단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의 양면성을 두루 살피는 것이 복잡하기에 그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한겨레 신문처럼 좌파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처럼 우파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토론하고 엉켜 있다는 것이 실체에 가까운데 이거 어렵지. 어느 한쪽에 선명한 깃발 아래 서려는 게으른 마음이 아닌가 싶다. 음, 토론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지. 자신의 주장을 단순히 혼자 떠드는 것은 그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근거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심지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우리의 의견들이 서로 어떻게 합리적인지, 얘기하다 보니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발견하고 상대가 전혀 나랑은 다른 생각과 다른 그 어떤 사회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어떤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그 정도의 어떤 공부나 혹은 경험이나 사회를 보는 안목이나 이 모든 복합적인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인성이나 그거 갖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처한 대로 이쪽 깃발과 1번 깃발과 2번 깃발로 딱 서가지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쟤네들 제거하면 좋은 세상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이 좌파들은 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고 얘네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밀어서 없애버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더 잘 돌아가고 좋은 사상이 올 것이다. 잔인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이 반대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좌든 우든 이 세계의 복합성에 대해서 복잡성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리고 말려고 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전에 니체의 짜르투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선생님과 같이 읽었는데 거기서 니체가 뭐 니체 설명하면서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하자. 다이너마이트의 속성은 뭐라고 해서 응축이지.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이 너무 쉽게 게으르게 공기를 뽑아버리지 않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나를 축적해서 더 채우고 더 채웠을 빵빵해졌을 때 그때야말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력이 생기는 거죠. 폭발력이.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근거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이틀러 밑에 쓰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왜?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부품으로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넣고 난 그 나치의 그 도역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치가 패망하고 우리가 정말 인류에 치실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거기에 나는 하나의 부품으로 쓰였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을 때 자기의 인생이
노년의 인생에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쉬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세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쌓아가야지. 이 책 역시 한국 교육 제도를 독일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좋은 세계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이런 이 책의 논조를 온전히 믿기에는 이미 나는 청년이 아니다. 몇 마디 말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없다. 오히려 단순성의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유발하라의 사피엔스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상상의 질서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종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인데, 첫 번째, 없는 것을 상상하기. 두 번째, 그 상상한 것이 한 사람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로 공유되기, 공유하기.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다른 동물들의 세계와 달리 이 가상의 규칙과 질서가 다 새로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들이야. 축구 경기, 월드컵, 뭐 국가제도, 사회제도, 뭐 철학, 종교 등등이 다 실제 하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가 공유하고 있잖아. 1억 명 단위가 공유하기도 하고, 10억 명 단위가 공유하기도 하고. 전 세계 인류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인권, 이런 것은 전 인류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왜 존엄해? 인간만 존엄할 리가 없잖아. 이거 상상의 산물이지. 남녀는 평등하다. 이거 뭐야? 100년 전만 해도 그 상식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 상상의 질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이데올로기지.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우리가 감옥의 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의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뿐이다. 사실은 그 어떤 주장이든 다 상상의 산물이야. 그런데 그 어떤 상상의 산물이 나와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 혹은 우리가 더 값지고 괜찮은 존재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누군가는 자본주의가 그렇다고 하고 누군 사회주의가 그렇다고 하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뭐가 있든지. 부조리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면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생각을 바꾸어야 가능할 것이다.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결국에 우리 공동체가 공통으로 무엇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조선시대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다를 우리 공동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회를 살았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살률과 초저출산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당면 과제가 불평등의 문제 때문이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과도한 경쟁 교육에서 교육 자체가 문제라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공유한다면 그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 제도를 어떻게 바꾸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책들과 이런 논쟁들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우리 전체가 함께 상상해야 할 때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책의 저자는 이데올로기 허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플라톤, 보들리아르는 세계의 모든 것은 이미지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의 진실이 바로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현재 우리 사회가 저자의 말처럼 고쳤을 수 없다면 망할 텐데 망하려면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망해야 하지 않을까. 독일이 나치를 겪고 나서 그랬듯이 말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아직 나는 이 야만의 방식에서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승자독식 이긴 사람 혼자 다 먹는 거지 우리 사회처럼 각자 도생 뭐야 우리가 함께 살 생각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각각 다 살아남겠다고만 하는 각자 도생의 방식이 어쩌면 달콤하고 실로 통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 혼자 산다면
나 하나쯤은 혹시 승자가 될 수도, 혹시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사회 없는 사회라고 이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생각은 옳다라고 선생님 썼습니다.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은 커트 보네것의 제후도살장, 이 문학동네 이외의 어떤 버전도 괜찮고요. 어, 정말 책 읽기가 너무 싫으면 그 선생님이 지금 반납한 책이 충남도서관에 반납한 책이 그래픽북으로 해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만화책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이 책을 정확하게 2분의 1가량 읽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뭐야.